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정보와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손잡고 AI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에 약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와 로봇, 클라우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큰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선언과 함께 첫 번째 AI 공동 합의문인 APEC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됐습니다.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역량 강화, 그리고 민간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또 쉴 새 없이 변해가는 AI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AI가 바꾸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인간의 자리를 함께 고민해봅니다.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격주의 금요일로 방송되는 언박싱 AI의 다시 듣기 채널도 준비되었습니다.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저희의 지난 방송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최신의 AI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엽니다. 이후 AI 라운지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의 유거성 부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공공행정 영역에서 AI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박근영 운영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전 세계 AI 인식조사에서 한국이 AI에 가장 낙관적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25개국 성인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인식조사 결과 한국이 AI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시각을 보인 국가로 꼽혔습니다. 한국 응답자 중 AI가 일상에 확산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답한 비율은 22%이며 우려가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려 50%, 기대 10%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비관적인 국가로 집계되었는데요. 야, 이거 생각보다 미국이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게 신기하네요. AI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AI 선도하는 국가인데 우려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나라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 원래 신기술에 보통 되게 그 친화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이 유독 AI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혹시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한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수용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그렇죠.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여러 플랫폼 서비스처럼 그런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삶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맞아요. 또한 AI를 위험보다는 편리함과 효율적인 기술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챗GPT의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나. 네, AI를 실제 사용하며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만큼 AI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그 GPT 가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픈 AI가 한국에 지금 자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신기술을 수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만큼 AI 업계에서도 한국이라는 시장을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 조사에서는 그런 AI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도 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래요? 네, 한국의 5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AI 관련 정보를 자주 접했다고 답한 비율은 6%로 조사 대상 25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젊은 세대는 AI를 좀 더 기회적인 면을 바라본다면 고령층은 정보의 격차를
더욱 크게 체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디지털 전환 시기에도 그렇고 또 스마트폰이 넘어오는 시기에도 그렇고 항상 이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에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죠. 이 디지털 격차는 항상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AI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AI에서도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AI에 대한 기대가 우려보다 더 높게 나타난 국가에는 한국과 이스라엘 단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국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AI 인지도가 높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렇듯 경제적인 여유가 그런 기술 접근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AI를 누가 규제해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함께 던졌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정부와 유럽연합, EU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너무 재밌네요. 네. 자국 정부와 함께 다른 나라인 유럽연합을 꼽는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신뢰보다 불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두 국가가 글로벌 AI 경쟁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기술 패권이나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이 훨씬 더 큰 상황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개인정보가 이미 거의 이제 보호 수준이 없이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또 있다는 것도 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 이번 조사는 AI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별, 세대별, 또 계층별로 얼마나 다층적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AI를 누가 어떻게 책임 있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AI가 확산이 되면서 각 계층별로 그리고 이 세대별로 AI를 얼마나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이 AI라는 기술을 얼마나 익히기 쉬운지에 따라서도 이 사람들의 수용성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이제 과거에 인터넷 교육을 국가에서 이제 진행을 했듯이 AI에 대한 교육도 고령층 혹은 이제 조금 취약층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기반이 많이 자리 잡힌 데에는 그 초기에 되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AI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기본 AI 기본이라고 그러던가요? 기본 AI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전 국민이 일정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쿠폰 같은 걸 나눠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한번 수용성을 확 높이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좀 취약하신 분들이 AI를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런 정책들이 잘 고민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오픈 AI의 챗 GPT 성인 콘텐츠 허용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X 전 트위터를 통해 성인 이용자에게 성적인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는 새로운 챗 GPT 버전을 오는 12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령 제한 기능을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픈 AI도 금단의 문을 열었군요. 네, 맞습니다. 굴복인지 문을 열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특히 올트먼 CEO는 그동안 오픈 AI가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 GPT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이용자들로 하여금 챗봇을 덜 유용하고 덜 재미있게 느끼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네. 또 한편 오픈 AI는 최근 18세 미만 전용 챗 GPT를 선보였는데요. 미성년자로 확인된 이용자는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환경으로 안내되어 아동에게는 아동용 콘텐츠만 제공되고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철저히 차단된다고 합니다. 결국 연령에 따라서 이용자 경험을 구분해 아동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그리고 성인에게는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AI 활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놓은 셈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사실 근데 이런 변화가 오픈 AI만의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AI 기업에서도 이런 성인용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을 열고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픈 AI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인공지능 업계 전반에서 성인용 기능을 둘러싼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나 그런 성적인 대화들에 대해 AI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답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구축해 두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챗봇인 그록입니다. 머스크가 세운 스타트업인 xAI가 운영하는 이 챗봇은 올해 초부터 성인용 기능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는 욕설이나 공격적인 표현이 가능한 음성 기능을 추가했고 욕도 하는군요. 네, 챗봇으로 욕도 하고 그런 공격적인 표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2D 캐릭터와 연애 역할극, 성적인 대화까지 가능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야,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그록을 매우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이미지나 영상 생성 도구인 그록 이매진에 스파이시 모드란 기능을 추가하여 성인 이용자들이 노출이 포함된 이미지나 성적 암시가 담긴 영상을 직접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xAI 측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하지만 노출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딥페이크나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는 철저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유명인 이미지를 활용한 성적 이미지가 생성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러한 검열들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에 보급될 때 이 인터넷의 보급을 가장 빠르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인 콘텐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물이 나오는 웹사이트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AI를 보급을 좀 높이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극적인 컨텐츠인 이 성인용 컨텐츠에 지금 좀 더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딥페이크 문제가 이제 커졌듯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킹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챗GPT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시리얼 키를 알려주듯이 네. 그런 것들이 좀 막 굉장히 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심도 깊은 규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재 IT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그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올리팬즈라는 서비스잖아요. 이제 여기도 사실상 상당 부분이 성인용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만큼 이 성인용 컨텐츠가 수익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여태까지 오픈 AI를 비롯해서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AI 서비스로 기술적인 화려함과 놀라움은 보여줬지만 실제 그게 수익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AI 기술 개발에 드는 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이 성인용 서비스로 조금 그 벌충을 해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AI가 좀 현실 사회 속에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그렇죠. 접근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구로 다뤘다면 일단 인간으로서 어떤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기능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나 그런 윤리적인 고민들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AI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되자 정부가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킹 사고와 AI 악용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AI 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국가 AI 안전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될 AI 기본법의 세부 규제와 진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요즘에 정말 AI 관련된 범죄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라던가 또 해킹처럼 AI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건가요? 네, 정부는 기술적 대응과 정책적인 대응 두 체계를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안전연구소에서는 딥페이크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도구와 AI의 작동 과정을 전 단계에서 검증하는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또 영상 음성 조작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투명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들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범죄가 그렇긴 한데 이게 국내 대응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또 AI 같은 경우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해외에서 이런 협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해외 협력이나 어떤 공동 대응 체계도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AI 안전연구소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안전 규제 모델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AI 신뢰성 검증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연내 AI 리스크맵, 즉 AI 위험 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가 산업과 사회, 개인정보 등과 같이 한 영역에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일컬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 논의가 예전에는 좀 더 윤리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요즘은 안전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AI 윤리가 다양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원칙적인 가치들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제는 AI의 기술적인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AI로 인한 사고나 피해 사례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와 기업 모두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본법에도 긴급 정지 기술 지원 조항을 포함되어 AI가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게 침투했는데 그 달리 말하면은 이 일상이 굉장히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AI가 악용된다면 그렇죠.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AI의 발전 속도만큼 안전과 통제의 장치도 함께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도 사실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때 그만큼 신뢰와 안전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AI가 만들어내는 사실 이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이나 어떤 그런 통제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함께 하고 또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의 또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과 통제를 제대로 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또 다른 수익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박근영 우원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는 우리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부24를 비롯하여 모바일 신분증, 도로명 주소 검색 기능, 무인 민원 발급기, 우체국 서비스 등 총 96개의 전자행정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저도 업무할 때 자주 사용하는 법령정보센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매우 난감했었는데요. 철규님은 혹시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들은 어떤 그런 불편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원래 들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먹통이 되다 보니까 저를 증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철규님이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모바일 신분증 없이는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그 행정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로 유명하죠. 네, 한국전자정부는 어떻게 보면 세계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니까요. 정부24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웬만해서는 사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디지털화라는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간 만큼이나 AI 전환도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공공행정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의 부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유거성 위원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유거성입니다. 저희 기관은 줄여서 키스텝이라고도 부르고요. 제가 공학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과학기술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재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키스텝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저희 기관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정책 그리고 예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이런 데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분야의 연구에 이 정부 세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이나 어떤 실적, 결과 이런 걸 평가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거성님께서는 또 AI와 공공정책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신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생명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게 얼핏 보면은 AI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AI 분야로 연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일단 대학생 시절 때 그 전산을 부전공하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좀 최신 이런 IT 기술에 항상 관심은 있었어요. 네. 제가 어떤 분야든 간에 IT 기술이 산업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AI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저희 기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제 참여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발전돼서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로 확대가 됐고 제가 그거를 좀 주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개발자분들하고 협업도 하고 저도 자연어 처리나 딥러닝 같은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제가 공공정책에 관련된 업무에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갈무리해서 AI와 공공정책이라는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이력들을 겹쳐오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국 AI 사회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렇게 길을 또 밟아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 AI가 행정 영역에서 지금 계속 이제 적용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AI를 강조해 오고 있잖아요.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어떤 AI 전환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아까 그 뉴스 시간에 언급해 주셨듯이 얼마 전에 에이펙에서도 강조했듯이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전체의 AI 대전환 이것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서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부 출범 당시에도 AI 기본 사회, 모두의 AI 이런 워딩을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이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이런 전략 문서를 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 쭉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산업하고 정책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제시된 키워드가 바로 AX입니다. AX. AX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데요. 그 예전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산업에 이 AI를 접목해서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한 30개의 선도 프로젝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이게 다 AX에 해당할 정도로 지금 우리 정부의 AI 전환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AX가 적용이 되고 있네요. 이번 정부가 이제 이런 문서들을 보면은 확실히 AI를 핵심 경제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지금 AI가 어떻게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언급도 좀 포함되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에서 지금 정부는 그 행정 분야에서 AI 복지 고용, AI 납세 관리, AI 신약 심사 이런 아이템들을 추진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업무들은 되게 복잡한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AI로 자동화시켜서 이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AI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AI 정부라는 표현도 그 문서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에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세부적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민간에서 경제 성장을 뭐 하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정부도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정부가 그렇게 AI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왠지 저희가 앞서 얘기해본 내용들을 고려를 해보면 전자정부를 통해서 뭐 이미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지금 AI 정부 이거를 시도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AX의 선결 조건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전산화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AI를 적용하던 간에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공행정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엔에서 그 경년으로 나오는 세계 전자정부 발전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이거를 경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2024년 기준에 세계 4위입니다. 4위. 네. 이게 최근에 약간 하락해서 4위가 된 거고요. 지난 2010년에서 2022년까지 순위를 쫙 보시면은 계속 세계 3위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AI 핵심은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쨌든 그래도 세계 3위 수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한국인에게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뽑고 예를 들어서 출입국 심사할 때 안면인식으로 통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잘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게요. 네, 사실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막 모교에도 직접 가야 되고 전입신고는 직접 주민센터 가서 서류로 써야 되고 이렇게 주소로 막 대조해 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가장 변화가 좀 느리다라고 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 법원도 보면 등기도 온라인으로 전부 스스로 셀프 등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전자소송 시스템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형사소송은 안 되다가 최근에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돼서 사실상 이제는 모든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외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즉시 발급받을 수가 있고, 너무 편하죠. 또 운전면허증도 우리 시험 보고 합격 당일에 바로 발급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전자정부의 위력이 되게 극적으로 발휘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백신 접종을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병원 진료를 예약을 하고 약을 처방받고 또 재난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민원 업무가 당연히 폭증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하고 또 병원의 의료진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가능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이 없었다면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그럴 일들이었죠. 사실 뭐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행정 수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전자정부가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전자정부와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이 AI 전환, 공공서비스에서의 AI 전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의 그 전자정부 서비스는 마치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영업하던 가게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던 거를 온라인에서 똑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AI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컴퓨터에서 음성과 문자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서류 발급 이런 기계적인 민원 처리는 AI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나 사회의 수요를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추천하거나 제공을 해야 정말 진짜 AI 공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전자정부는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에 그쳤다면은 이번엔 아예 AI로 혁신을 하고 바꾼다.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그러니까 AI 시대의 기름 원유는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결국은 데이터가 핵심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정부는 지난달 10월 1일부로 통계청을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시키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이거를 공공 서비스의 전산화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화제가 되기 전부터 정부는 빅데이터라는 키워드 하에 공공 서비스에 AI 적용을 시도를 해왔고요. 네. 아 맞아요. 이게 빅데이터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트렌디한 언어였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이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참 전에 그런 트렌드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도 결국에는 AI의 이 기반 기술이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런 공공 부분의 AI 도입과 관련된 어떤 통계라던가 뭐 자료들이 좀 있나요?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2023년에 네. 공공부문 AI 도입 현황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예. 네.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통계치를 보시면은 이제 국내의 공공부문의 AI 시스템 구축 용역이 2013년 이후에 연평균 63.7%씩 되게 빠르게 증가를 해왔어요. 오. 그리고 지금 전체 ICT 개발 용역 중에서 이 AI 개발하는 용역이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이게 도입이 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민들은 일상에서 많이 체감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유가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소위 얘기하는 백오피스, 이제 완전 대민 서비스가 아니라 네. 그 부서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이제 행안부에서 2021년에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집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체납 세금 징수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0만 명 된대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나눠 보면은 네. 당연히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네. 아니면은 세금이 부과되는지 몰라서 못 내고 있는 사람 등 네. 이제 체납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기계학습 모델에다가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뭐 안내문을 발송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보내서 압류를 하거나 네. 독촉을 할지 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본 결과 실제로 체납자의 납부율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세금 징수라고 하면은 그 38기동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처럼 몸집이 막 이러신 분들이 막 네.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막 뺏어간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런 분야에 AI가 활용되고 있었다는 게 사실 매우 놀랍네요. 예, 맞아요. 이제 이 모든 체납자한테 38 기동대를 투입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적절히 안내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나 네. 적절한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부율을 올릴 수 있던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네. 행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리면은 네. 돌봄센터 수요 예측 A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은 네. 거기에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아파트 뭐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게 지어버리면은 이게 낭비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작게 지어버리면은 이제 과밀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센터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을 하려면은 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기존의 행정 영역에서는 이걸 대학 연구실이나 어디 산하기관 연구기관에 수요 예측 영역을 맡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AI가 적용된다 이런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특성, 뭐 아니면 아파트 세대수, 아니면 뭐 근처에 학교나 돌봄 시설이 뭐가 있고 뭐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의 다양한 아파트 단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꽤 정확한 적절한 돌봄센터의 규모를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은 분야의 AI가 이미 활용되고 있네요. 예, 맞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사례처럼 이제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통계 자료 또 문헌이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AI가 특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미 AI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 일종의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2026년에는 AI 세무 상담을 도입을 하고 2027년에는 홈택스 우리 연말정산할 때 쓰는 홈택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납세 신고와 신청을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경제 성장 전략에서 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복지나 고용 분야에 대해 있어서도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뭐 지금은 그 고용센터 이런 데서 그 전화 받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연중 무휴로 쫙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기업이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식약처에 심사를 받으실 때에도 뭐 AI를 이용을 해서 네. 지금은 뭐 훨씬 되게 긴 기간이 걸린 프로세스를 대폭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를 공공정책에 활용하는데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 이 근거 기반의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가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 기술 관료주의가 조금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치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점에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AI를 정책 수립 단계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공공정책이 수립되는 실제 과정 이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실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뭐 기업 또는 정부 공무원 네. 아니면은 각종 단체 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그런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그런 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연속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어떤 행정 업무가 아니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AI가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AI가 뭐 공정성이라든지 네. 정의 아니면은 형평성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좀 고려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한계점이 이유로 이제 꼽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제 절차적인 적절성도 되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AI는 AI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생각한 논리 이런 네. 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역할은 최소한 금미래에는 이제 의사 결정 과정보다는 이제 그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의 생성에 좀 제한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제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AI로 인해서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이 제공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논리적인 적합성이 이렇게 제공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도 또 하나의 되게 네. 중요한 고려 사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컨대 군사 기밀을 비롯해서 정부의 다양한 기밀 정보가 또 생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그 뭐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 딥시크 이런 해외 AI 서비스를 뭐 공공 정책 과정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아유. 거기에 이제 뭐 정부의 기밀 정보 또는 기업의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게 된다면은 그런 데이터가 정보가 다 해외 서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직접 그 생성형 AI를 구축한다고 치더라도 네. 이런 보안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정부가 외부의 악의적인 어떤 해킹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허점을 활용해서 AI에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해낸다거나 네. 이런 행위에 대한 대응책도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정원에서 2년 전에 이런 위험들을 제기를 하고 네.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지정학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 간의 이 기술 경쟁 그리고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이제 강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안 이슈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것 말고도 이 공공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유가 더 있을까요? 예, 뭐 어느 서비스든지 이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네. 한 축에는 안정성과 신뢰성 그렇죠. 그리고 다른 축에는 편의성하고 혁신성이 이제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안정성과 신뢰성에 이걸 강조를 하다 보면은 편의성하고 혁신성이 좀 부족해지고 네. 그렇죠. 또 반대로 편의성하고 혁신성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안정성이랑 신뢰성이 깨지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 오프 내지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공 서비스는 우리 대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AI 기술이 발전된 거를 보면은 편의성이나 혁신성이 주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정부는 공신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이 안정성이나 어떤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민원인의 요청을 잘 못 알아듣고 만약에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테니까요. 네, 맞아요. 뭐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뭐 LLM이라고 하죠. 이걸로 주로 AI가 구현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뭐 다른 답을 한다거나 네. 맥락에 따라서 네. 뭐 아니면은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환각 현상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 되게 정확성이 중요한 공공 서비스하고 잘 어울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고요. 또 최근 정부의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맞아요. 수백 개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죠. 네. 그리고 민간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서 최근에 되게 광범위한 불편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공공행정을 AI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정성과 신뢰성이 편의성과 혁신성보다 우선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신뢰가 깨졌을 때 또 그 실망감이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 어떤 서비스보다도 클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에는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AI가 좀 제한적인 영역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인데요. 네. 이제 뭐 생각을 해봤을 때 1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한 뭐 챗봇이라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내부 협업하기 위한 도구, 내부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 아니면은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생산 이런 업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이 좀 더 강화된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AI 전환이 본격적인 시대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빅데이터를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민간에서도 아직 그 AI 에이전트가 주로 기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 단계고 네. 정말 최종 사용자한테 뭐 원스톱 통합 경험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는 아직 실험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왜 챗GPT에서 에이전트 기능을 출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혹시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걸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그런 서드파티 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가 다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제 네. 자동으로 맞아요. 이렇게 띄워주는 거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공공 서비스를 어떤 에이전트가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한 군데서 다 제공해준다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기대하기 힘들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일반 사용에서도 이런 챗봇 이렇게 응대하다 보면은 답변을 하다 보면은 결국 답답해서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적인 제약을 좀 아직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AI 전환 드라이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직 이 AI 전환은 뭐 지금도 초입 단계에 있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정부가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네.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공공 분야의 이런 AI 리터러시 이런 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어쩌면 이게 뭐 더 나아가서 공공 분야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체계 개선 뭐 이런 거에 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공공 데이터를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셋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런 거를 민간 기업들이 활용해서 또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면은 민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혁신적 시도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야 알아서 스스로 혁신을 해나가겠지만 네. 사실 이게 중소규모의 기업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먼저 앞서 나가주는 것이 훨씬 그 혁신을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키스텝의 유거성 부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공공행정의 AI 전환 AX에 대해서 높은 기대와 현실적인 안정성 문제까지 균형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되게 좋은 의견 많이 나누고 저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출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격주 금요일로 방송되는 언박싱 AI의 다시 듣기 채널도 준비되었습니다. 유튜브,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방송 역시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 진행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